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순간에 인생이 뒤집힌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은영 씨가 제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허망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영 씨가 살던 그 집은 결혼 초부터 20년 가까이 꾸려온 보금자리였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의 약봉지를 챙기고 친정에 가는 날보다 시댁에 가는 날이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이 되었고 고마움은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점점 집 밖으로 향했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늘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르게 퇴근한 은영 씨는 현관 앞에서 낯선 구두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여자 구두였습니다. 굽이 높고 색이 화려했습니다. 은영 씨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어 조심스레 거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한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내연녀였습니다. 남편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정리하자. 당신도 알 거 알잖아. 그리고 내연녀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도 서로 불편하잖아요. 깔끔하게 가요. 그 순간 은영 씨는 숨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해놓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등장해 말했습니다. 그동안 애썼다.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내가 나가라.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집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짐을 챙길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있는 동안 집 분위기만 더 불편해진다. 필요한 건 나중에 말해.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은영 씨는 쇼핑백 하나에 속옷과 세면도구 몇 개를 담고 외투만 걸친 채 집을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집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바람이 너무 차서 손이 얼어붙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남동생은 외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미안해서 잠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통장을 정지시키고 카드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휴대전화 요금도 자동이체라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 씨는 결국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답니다. 20년 동안 한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고장난 곳을 손보며 지냈는데 그 모든 시간이 단숨에 자취를 감춘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병상에서 그녀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영 하나 없을 때 힘들면 이걸 열어보렴. 그리고 작은 갈색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엄마 마음이구나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봉투가 이제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영 씨는 그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카드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써라. 딱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건 이거 하나뿐인가. 그래도 혹시 모른다. 내일 은행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카드 한 장이 은영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 씨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했습니다.
찜질방 탈의실의 작은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자 하루 만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나 싶을 만큼 붓기가 올라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는 막막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밤새 손에서 놓지 못하고 쥐고 있었던 갈색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카드 한 장이 고요히 누워 있었고 카드의 숫자들이 오래된 금속 조각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걸 만지자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갑자기 눈물이 양손을 적시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떡하죠?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거울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켜자마자 그녀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밀려와 있었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 안내, 신용카드 비밀번호 5회 오류 잠금, 자동이체 실패 납부 지연. 그 메시지들이 몇 초 간격으로 떠 있는 걸 보며 그녀는 그제야 남편이 한밤중에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비밀번호를 틀린 적도 없는데 오류 5회라니 그건 한 가지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녀 명의의 모든 금융활동을 의도적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통장도 카드도 자동이체도 그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카톡 알림이 울리며 남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혼 서류 사인해서 보내. 깔끔하게 끝내자. 통장은 내 몫 없다. 미련 두지 마라. 저는 그 문장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2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은영 씨 마음을 칼처럼 베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찜질방 의자에 서서히 주저앉았다가 겨우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져서 한동안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햇살이 밝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은영 씨 눈에는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여 아무 의미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은영 씨는 겨우 카드 한 장을 손에 쥔 채 버스에 올랐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그 길이 그렇게 긴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은행 앞에 서자 그녀는 한동안 문을 밀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은행은 그저 공과금 내고 이체하는 곳 정도였지 마음 기댈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러 가는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번호표를 뽑아들고 대기석에 앉자마자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차갑고 건조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랑 이미 얘기 끝났어. 더 떼어갈 생각하지 마라. 깔끔하게 끝내자. 그 문장들을 보고 있던 은영 씨는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휴대전화 소리는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그녀 귀에는 마치 벼락처럼 울렸다고 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휴대전화를 줍는 순간 참으려던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답니다. 그 모습을 본 은행 직원 한 명이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은영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건 이제 카드 한 장뿐이었고 그 카드조차도 그냥 오래된 기억이나 다름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가방 속에서 카드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마치 마지막 숨구멍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려 카드를 쥐기조차 힘들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은행 번호표가 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심장은 계속 뛰었고 다리는 힘이 없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창구 앞에서 그 카드를 내미는 순간 이 카드가 정말 쓸모가 있을까
혹은 이미 해지된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면은 은영 씨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를 건네받은 직원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이 커지고 손이 멈추고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은영 씨의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표정이 굳어가는 모습을 보며 은영 씨는 심장이 또다시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카드에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계좌가 오래돼서 해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려는 것일까? 그 불안이 그녀의 손끝까지 그대로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다시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점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점장은 정중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는 듯 했지만 얼굴은 어딘가 굳어 있었고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은영 씨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카드를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그 질문은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계좌 확인부터 하지 않고 어디서 받았느냐를 먼저 묻는 상황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은영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봉투에 넣어서 주셨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지점장은 잠시 대답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직원들에게 작은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은행 대기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직원 2명이 주변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이고 지점장은 은영 씨를 안내해 별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보통 VIP 고객이나 대기업 임원들이 상담받는 그 방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지점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크게 2번이나 확인했고 이어 본사와 통화까지 했습니다. 은영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지점장은 통화를 마친 뒤 천천히 돌아와 말했습니다. 고객님, 우선 놀라지 마십시오. 이 카드가 연결된 계좌는 일반 계좌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영 씨는 온몸이 굳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일반 계좌가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지점장은 깊게 숨을 내쉰 후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객님께서 들고 오신 카드는 저희 은행의 오래된 특수 보안 계좌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 계좌는 개설 자체가 까다롭고 고액 고객이나 신분 확인이 철저한 분들만 사용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존재 자체를 모르는 직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은 그 카드를 테이블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이 카드는 고객님의 어머니께서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입니다.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었고요. 고객님은 그 지정된 사람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영 씨는 잠시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소박하게 사셨고 옷도 10년 넘게 입던 것만 입으셨으며 외식이라고 해봤자 동네 손칼국수 집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특수 보안 계좌라니 말 그대로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계좌에 얼마나 들어있는 건가요? 그녀는 두려움 반 기대 반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점장은 모니터를 한 번 더 확인하더니 아주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고객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어머니는 수십 년 전 한 중소기업의 초창기 주식을 구매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 회사가 여러 분야로 성장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영 씨는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창업 주식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지점장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어머니께서 갖고 계신 주식은 여러 번의 액면 분할과 회사 합병을 거치면서 지금 상당한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현금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제서야 지점장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그 숫자를 본 순간 은영 씨는 숨을 삼키며 의자 등받이에 손을 꽉 쥐었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은 그녀가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집도 통장도 남편에게 모두 빼앗기고 빈손이 되었던 그녀가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진 작은 카드 한 장 때문에 하루아침에 삶이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올 타고 내려왔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참 후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답니다. 엄마가 이런 걸 남겨주셨다고요?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손대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 고객님의 상황을 고려해 남겨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은영 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은 끝까지 자신 편이었음을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마지막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렇게 은영 씨의 인생은 조용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영은 어머니의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정적에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서랍을 뒤져가며 과거 흔적을 찾던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분명 누군가 다녀간 듯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은영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테이블 위 사진 액자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작은 것 하나도 제자리에 두던 분이었습니다. 은영은 손끝으로 액자를 바로잡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두실 리가 없는데. 그때 은행 지점장이 건넸던 열어보지 말라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재산 그리고 은행 직원들의 긴장된 표정, 지점장의 떨리는 목소리까지 모두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소파에 앉아 봉투를 올려놓는 순간 현관문 손잡이가 철컥하고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은영은 본능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릴 정도로 크게 뛰었고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은영은 조심스레 문으로 다가가 밖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틈에는 누군가 억지로 열려 했던 듯한 가느다란 흠집이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녀의 등골을 타고 서늘함이 내려갔습니다. 누가 왜? 어젯밤 누군가가 침입하려 했던 흔적까지 이어 떠올랐습니다. 이제 불안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건우의 외도와 배신으로 이미 삶이 무너졌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크고 검은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봉투를 드디어 열어보기로. 봉투를 잡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밀봉을 뜯자 안에서 오래된 갈색 서류 봉투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손글씨로 적힌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 은영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은영아,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너는 이미 위험 속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겁내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위험이라는 단어에서 은영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편지를 끝까지 읽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깍.
짧았지만 묵직한 소리.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인종은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서늘하게. 은영은 천천히 도어 위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어제 은행에서 그녀에게 봉투를 건네며 긴장하던 지점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 창백했고 손은 초인종 옆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입모양으로 아주 작게 말했다.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조심히 문을 열어주십시오. 은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 순간 지점장은 숨을 몰아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영님, 누군가 어머니의 계좌를 열려고 했습니다. 어젯밤 비정상적인 접근 기록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지점장은 주저했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남편분입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과 함께 다닌다는 그 여자도. 은영의 손에서 문손잡이가 미끄러지며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건우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모든 것을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점장의 입에서 남편분입니다라는 말이 떨어졌을 때 은영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미 배신과 이혼 통보로 삶의 바닥을 찍었지만 그럼에도 남편 건우가 어머니의 비밀 계좌까지 노릴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점장은 은영이 흔들리는 것을 보자 문을 더 닫아줄까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으로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밖에서 오래 서 있기에는 안전하지 않아 보입니다. 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점장은 집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문틈에 흠집 어젯밤 누군가가 시도한 게 맞아 보입니다. 그 말에 은영은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누군가의 입으로 정확히 확인하니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지점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어제보다 더 두툼했고 손에 쥔 모습이 어딘지 긴박해 보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계좌 접근 시도 기록입니다. 그는 봉투를 소파에 놓고 한 장 한 장 꺼냈습니다. 문서는 총 3장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어머니의 특수관리 계좌에 대한 보안 경고 문구, 두 번째 장은 접근 시도 기록, 마지막 장은 은행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지점장은 기록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젯밤 11시, 11시 7분, 11시 13분. 3번이나 접근 시도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틀렸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영은 기록을 들여다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숫자들은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 숫자들이 말하는 행동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누군가가 계좌를 털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도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남편 건우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 근데 건우는 그 계좌를 모를 텐데요. 은영은 손등으로 얼굴을 한번 훔쳤습니다. 저도 그 계좌를 어제서야 알았는데요. 지점장은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 서류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건우 씨 손에 간 적이 있었습니까? 은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확히 며칠 전 건우가 보험 서류 좀 확인해야 한다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의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계좌는 가족 관계에서 특정 관계의 사람에게만 상속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우 씨가 그쪽으로 의심을 하고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들고 있던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그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은영아, 너는 위험 속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는 단순한 예금 계좌가 아닙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금융 자산 전체를 묶은 신탁 계좌였습니다. 해외 자산, 부동산, 그리고 오래전부터 늘리신 장기 적립 자산들까지 포함된. 잠시 말을 멈추고 은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상당합니다. 그 말은 돌직구처럼 은영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돈이 없다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병원비를 아까워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모은 자산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남기기 위해 평생 숨겨왔다는 건가? 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짧은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다. 너는 언제나 무한히 주기만 하는 아이였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건 세상에 말하지 않고 숨겨두었다. 언젠가 내가 진짜 어려움에 빠질 때 열어보게 하려고. 은영의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한 번도 짐을 지우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이 문장마다 느껴졌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문득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귀를 조금 기울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은영은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점장은 신중한 동작으로 도어비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밖을 들여다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영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누구죠? 지점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속삭였습니다. 남편분입니다. 은영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점장은 다시 도어뷰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함께 있습니다. 은영은 차가운 공기가 폐까지 밀려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 앞 복도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그 여자 특유의 웃음소리가 섞인 속삭임까지 들려왔습니다. 지점장은 은영에게 고개를 돌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문을 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문손잡이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철컥 철컥. 은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은 그 앞에 서서 낮게 그리고 강하게 말했다. 제가 있습니다. 절대 열지 마십시오. 문 밖에서 건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아, 문 좀 열어봐. 할 얘기가 있어. 그리고 그 뒤에서 여자의 음성이 얇게 따라붙었습니다. 은영 씨, 잠깐이면 돼요. 문만 좀 열어봐요. 그 순간 지점장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은영은 은행 창구에서 건네받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도장 하나 잘못 찍었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 깊숙이 올라오는 작은 희망이 뒤엉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선뜻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남겼는지, 혹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마주하게 될지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봉투의 끈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서류는 여러 겹의 비닐과 도장이 찍힌 문서들로 묶여 있었고 그 가장 위에는 친정엄마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오래 묵혔던 그리움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밀려 올라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은영은 손끝이 저릿해져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내 딸 은영에게 전 재산의 전부를 남긴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어머니의 재산 목록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 보였다는 겁니다. 은영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숨기고 계셨단 말인가? 유언장 아래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상가 건물, 오래된 건물처럼 보이지만 땅값만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에는 시외에 있는 넓은 토지 소유권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지금까지 임대료가 꾸준히 들어왔다는 관리 내역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은영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보여준 단정하고 소박한 모습에 완전히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으려고 자신이 가진 것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서를 펼치는 순간 은영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은영 명의의 신탁자산계좌 개설일자 2003년. 20년 전 자신이 막 결혼을 하고 남편과 시댁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던 그 시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이미 은영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은영은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문서 아래에는 어머니가 직접 쓴 짧은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은영아, 너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마음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깊다. 하지만 내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내가 혼자가 되는 날이 오면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엄마가 조금씩 모아두었다.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다. 너를 믿어.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살아라. 엄마가 먼 곳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은영은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으며 버텨온 세월, 남편의 모욕과 내연녀의 비웃음, 시댁이 자신을 대했던 잔인한 말들까지 모든 것이 서서히 허물어지듯 떠내려갔습니다. 눈물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은영은 서류들을 차례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보호막이자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영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근거였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 남편에게 짓눌리기만 했던 자신이 앞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되찾겠다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이 빼앗아간 것들, 무너진 자존심, 잃어버린 세월까지. 이제는 자신이 다시 선택하고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은영은 가슴에 편지를 꼭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제 삶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은영은 어머니가 남긴 서류를 책상 위에 정갈하게 정리한 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밤새 울었던 탓에 눈이 붓고 몸이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한층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절망이 조금씩 걷히고 그 자리에 정적인 결심이 자리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은영은 약속이라도 한 사람처럼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점장이 건네준 말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이제 서류에 적힌 내용들을 실제로 확인해야만 앞으로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지점장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은영을 맞이했습니다. 김은영 고객님, 오시는 길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점장은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히 중요 고객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점장은 은영을 또다시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드린 서류는 기초 자료입니다. 오늘은 자산의 정확한 규모와 신탁의 조건, 그리고 고객님이 앞으로 어떻게 상속 절차를 진행하실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열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탁 자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객님 명의로 자동 이전된 신탁 자산은 총 3개 계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점장은 조심스럽게 금액을 언급했습니다. 그 순간 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제 건가요? 지점장은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네. 김은영 고객님께서 지정된 상속인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모두 문제 없습니다. 은영은 다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은영에게 생활비 10만 원을 쥐어주며 쓸데없이 돈 좀 쓰지 말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내 연녀는 대놓고 언니 같은 사람은 남편이 챙겨주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비웃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은영은 늘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상황을 모른 채 오만한 얼굴을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이어서 부동산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상가 건물 2채, 소규모 토지 여러 필지, 그리고 오래된 건물 1동. 임대 관리 기록은 성실했습니다. 모든 세입자와의 계약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관리 대행 업체가 지속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특히 신탁 계좌는 거의 20년 동안 꾸준히 증액되며 관리되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렇게 오래 꾸준히 관리된 자산은 상당히 드뭅니다.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점장은 종이를 정리하며 말했다. 김은영 고객님, 이 자산들은 고객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지에 따라 가장 좋은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원하시면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은영은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제 삶을 정리해야 해서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은영은 은행 문을 나서기 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단순한 안도감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되찾은 자존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나 가방 하나 들고 문 밖으로 나왔던 자신이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어머니가 오랜 세월 쌓아온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 사실이 은영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행을 나오자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은영은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동안 눈길조차 두지 않았던 주변 풍경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노부부, 길을 건너는 학생들,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젊은 바리스타. 모두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은영 역시 이제 그 평범함조차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은영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은영의 머리를 빗겨주던 사진, 생일 때 정성껏 케이크를 만들어주던 사진, 함께 시장을 보러 가던 사진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은영은 어머니의 사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제 삶을 지켜낼게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준 것들을 절대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게요. 은영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휘둘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걸어가는 길. 그 길의 첫걸음을 이제 막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은영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혼자 사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삶이었지만 내면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은영을 속으로 짓누르고 있던 나는 무능하다는 생각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침을 여는 방식부터 달라졌습니다. 은영은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고 차가운 겨울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바람 끝이 매서웠지만 그마저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잠겨있던 문이 이제야 열리고 그 안에 쌓여있던 먼지가 서서히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질수록 한 가지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내연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저지른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를 것입니다. 은영에게 상상도 못할 자산이 돌아갔다는 사실도, 친정어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딸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보석 같은 선물도, 은영이 이제는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도.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쫓겨난 은영이 어디 가서 무너져 있을 거라며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은영의 가슴을 응어리처럼 짓눌렀습니다. 도망치고 싶지는 않다, 피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분노에 몸을 맡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질서 있게 정당하게 내가 할 일을 하자. 그들이 나에게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나는 내 삶을 흔들림 없이 지키자.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은영은 작은 공책을 하나 꺼내 조심스레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지켜야 할 것들. 첫 번째로 적은 것은 어머니의 뜻.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존엄. 세 번째는 내 삶의 주도권. 적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남편에게 끌려다니며 살았다는 사실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앞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도 많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오후 은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은행에서 지점장이 전문가가 필요하시면 소개해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살짝 망설였지만 결국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그리고 남편이 자신에게 어떤 불법적인 접근을 하려 할지 미리 대비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상담실에서 중년의 여변호사가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은영님 맞으시죠? 서류는 대략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유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은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남을 이유가 없고 제가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상속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관여할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접근하거나 자산을 노리는 일이 생긴다면 저희가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은영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몇 년 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돌덩이를 조금 내려놓는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혹시라도 고객님께서 어떤 자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은영님께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늦은 후회로 매달리는 것조차 쉽게 허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아직도 흔들렸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겨울의 저녁은 빨리 찾아왔고 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의 마음에는 이상하게 온기가 퍼졌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큰 위안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데우고 창가에 앉았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당장 이야기 좀 하자. 오랜 시간 은영을 올가매던 그 목소리가 이제 다시 다가오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눈앞이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족쇄가 하나 툭 하고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시작할게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을게요. 창밖에서는 겨울밤 바람이 고요히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은영을 격려하듯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은영은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둠이 아니라 빛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 남편에게 온 문자를 단호하게 거절한 뒤 은영의 마음은 묘하게 고요해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연락 한 통, 말 한마디에 언제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움이 먼저 들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흔들 수 없다는 확신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단해진 마음과는 다르게 남편의 다음 행동이 은영을 완전히 놓아줄 리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 위협받는 순간 누구보다 더 집요하고 악착같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은영은 오랜 세월 곁에서 봐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감은 며칠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영은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은영님, 혹시 최근 남편분이 직접 연락을 해오셨나요? 네, 간단한 문자 하나 정도는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최근 금융기관을 몇 군데 돌며 은영님과 관련한 정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불가능했습니다만 고객님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은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접근을 차단해 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객님 자산에 손댈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차단이 된다고 해서 남편이 그만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비틀어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남편은 곧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은영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남편이 아니라 시누이, 즉 남편의 여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은영에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결혼 내내 뒷말을 올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문턱에 선 채로 양팔을 꼬며 쓰디쓴 표정으로 은영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언니, 요즘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은영은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신우이는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 몸을 기울였지만 은영은 문을 더 좁게 열어 막았습니다. 언니, 남편이 그러는데 언니가 무슨 돈을 받았다며? 언니 같은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겼다니까 우리도 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 말에 은영의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언니 같은 사람. 그들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기들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의 은영이 아니었습니다. 은영은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들이 관여할 문제는 없습니다. 신우이는 풀죽은 표정을 짓다가 곧바로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어머, 말투가 달라졌네. 언니가 요즘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러네. 은영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맞추려고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신우이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시 들이댔습니다. 언니, 남편도 요즘 힘들어해. 언니가 이혼한다고 갑자기 집까지 뛰쳐나가니까 걱정이 많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떠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단조롭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돈을 갖고 있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우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이 생겼다는 거네. 언니, 그거 언니 돈 아니야. 시댁이랑 상의라도 해야. 찰칵. 은영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신우이의 악다구니 같은 목소리가 짧게 들렸지만 곧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은영은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뒤 은영은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신을 흔들기 위해 어떤 말을 해와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서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 우리 그래도 부부였고 내가 실수한 건 맞지만 이제 좀 얘기하자.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은영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는 동안 예전의 자신이라면 흔들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은영은 그 문장에 담긴 기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변화하는 척하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 늘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던 말들. 이제는 더 이상 속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뒤 은영은 단 한 문장을 보냈습니다. 이혼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그 답장을 보내고 나서 은영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모든 걸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리고 다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은영은 그날 밤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정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엄연한 선언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은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가슴을 죄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는 듯 했지만 여전히 심장 근처에는 무거운 돌 하나가 놓인 듯 먹먹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남겨주었던 마지막 선물을 확인한 날부터 시작된 건우의 연락과 압박, 그리고 오늘의 만남까지 은영은 스스로가 정말 긴 터널을 지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마지막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은영의 손에 건네졌습니다. 친정엄마 명의로부터 넘어온 그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은영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버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마음을 흔든 것은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금을 만들었는지 그 진심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은영아,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이다. 상담 중 지점장이 읽어주었던 어머니의 메모는 은영의 마음을 찢어놓으면서도 동시에 세워주었습니다. 그 문장이 은영을 붙잡고 또 밀어주고 휴지처럼 구겨졌던 마음을 조금씩 펴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문 앞에서 몇 걸음 움직이기도 전에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은영은 돌지 않아도 이미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건우였습니다. 조금 지친 얼굴, 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말이 있다고 굳게 다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영은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건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영아, 잠깐만. 오늘은 진짜 얘기 좀 하자. 은영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 건우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내 어머니가 그런 걸 남겨두신 줄. 너한테만 쓰라고 마련해둔 거라니 그건 나중에 알았어. 몰랐다면서 왜 내게 해지하지 말라고 했어? 은영이 물었습니다. 건우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라도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 나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도 알잖아. 내가 요즘 어떤지. 힘든 건 알아. 은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상황 아니야. 내가 도울 이유도 없고. 건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무 매정하게 말하지는 말자. 그래도 부부였잖아. 부부였지. 과거형으로. 은영의 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내쫓았고 다른 여자와 살아갔어. 그 순간 모든 관계는 끝났어. 건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다. 그래. 은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면 충분해. 난 그걸로 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행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은영과 건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남은 매듭을 풀어내려는 두 사람이 그 안에 갇혀있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건우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계좌는? 정리했어. 은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 돈은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데만 쓸 거야. 건우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곧 은영의 결심이며 다른 어떤 것보다 단단한 벽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는지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건우는 천천히 물러나듯 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제 정말 내 인생 잘 살아. 그 말을 남기고 건우는 돌아섰습니다. 은영은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붙잡고 있어야 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묵은 먼지가 한 번에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건네받은 봉투를 품에 가볍게 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친정엄마가 남겨준 선물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은영의 등을 밀고 새로운 길 위로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햇빛이 흐린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은영은 마침내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부터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 은영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힘이었습니다. 그날 은영은 자신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 두 감정이 은영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늘 곁에서 응원해주던 친정엄마의 손길처럼 말입니다.